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과 함께 하겠는데요. 최진봉 교수는 현재 좀 바쁘셔서 조금 이따 이제 도착을 하시겠고요. 먼저 장성철 소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이슈 분석 코너에서도 짚어봤지만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두 번에 걸친 TV 토론회가 일명 2차 내곡대전이었다. 네. 그렇게도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펼쳐진 두 번의 TV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보는 내내 불편했어요. 이게 과연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인지 내곡동 동장을 뽑는 선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토론회 끝나고 나서 남은 거는 내곡동밖에 없어요. 박영선 후보는 아주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자나 상대 오세훈 후보가 물어봤어요. 아이들 돌봄 이거 어떻게 서울시에서 해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많은 자금을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곡동 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출산 문제, 서울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더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내곡동 땅은 하면서 기승전결 내곡동 땅으로 모든 질문에 초점을 몰아갔어요. 이것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는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건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그 TV 토론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공약을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되게 코미디 같은 상황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베를린 인구 몇 명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세훈 후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한테 베를린 인구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200만 명이래요. 근데 베를린 인구는 376만 명이거든요. 질문한 사람도 모르고 답변한 사람도 모르는 그런 안건을 가지고 2분 동안 토론회를 했어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TV 토론이 이번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 작은 영향,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둘 다 패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은 오갔지만 좀 준비도 부실한 측면도 있었고 공부가 덜 돼 있었어요. 내용 면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늘 그 첫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질문이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두 후보 간의 이제 TV 토론에 대한 평가가 그 2차 내곡대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치중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선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두 번의 토론회 교수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두 번의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많이 부각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가 제대로 서울시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사실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릅니다 아직. 다만 이런 논란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마이크가 지금 안 켜진 것 같아서 먼저 장성철 소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고 다시 한번 좀. 저는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올 텐데요. 결전의 날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후보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 유세와 토론회 등에 나서면서 표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두 후보가 현장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토론회에서 제가 굉장히 좀 불쾌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군데서 토론을 하자고 지금 오파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처럼 한 번의 토론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딱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독선적이고 또 불통시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 시장 시절에 그 많은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이 가슴 벅찬 평가가 반드시 다시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 10년 서울을 이끈 세력이 누구입니까? 국민들께 고통만 주는 세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서울을 다시 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 처갓집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거의 뭐 초토화장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네, 보신 것처럼 멀리서도 서로를 향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오늘 두 후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소장님? 지속적으로 박영선 후보는요, 계속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선거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요, 합의를 해야 돼요. 하게 돼 있는 것은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더 하는 것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못해서 안 하겠다는데 그것은 아나무인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오 후보도 이제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도쿄시장, 뭐 이런 도쿄는 있고 서울로 가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는 아주 정말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되게 아파할 수 있는 도쿄에 있는 맨션을 갖고 이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2일하고 3일이 사전 투표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 각 당에서는 네거티브를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심하게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아까 뭐 좀 말씀하시다가 이제 끊겼는데요. 그 TV 토론회와 또 지금 발언 관련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세훈 후보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현재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뭔가 다른 걸 또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시장으로서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그린벨트를 풀거나 아니면 본인의 처갓집이 가지고 있던 땅에 일정 부분 이제 그 보상을 받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직권을 행사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서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해명하고 나면 또 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본인이 봤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건 국민들 볼 때는 이거는 좀 명쾌하게 해명이 저는 안 됐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건 네거티브라고 보지 않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토론회를 더 많이 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분들, 후보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양쪽 후보가 다 합의를 해야죠. 토론회를 하려면 합의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피할 수 없고요. 다만 방송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양측 후보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오세훈 후보가 합의 안 해주면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토론을 더 많이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많이 해서 어쨌든 지금 조금 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도 뭐 한두 번 정도 더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뭐 계속 거부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후보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뭐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고 한두 번 더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양측 후보들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거의 일상적인 공식이에요. 이기는 후보는 TV 토론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2017년에 대선 때 다른 분들은 다 관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내가 앞서가는데 내가 못하러 토론회 하느냐. 그리고 지금 비판도 똑같이 아니 도대체 같이 해야지 왜 안 하느냐. 막 야당에서 또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후보는 토론을 하기 싫어한다라는 그러한 선거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선거운동, 그 장소 등을 이제 따라가 보면 선거운동 이제 동선이 굉장히 이제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거점 위주, 또 이제 오세훈 후보는 종횡무진 다니는 걸 평가가 되는데, 이런 선거운동 그 동선에 담긴 전략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뭐 지지율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판 자체가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 판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해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지역 한 군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거점 지역이라고 할 필요 없이 고루고루 다 다녀도 본인한테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즉
현재 지지층으로 보면 40대가 약간 빠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고르게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보면 거점 도시를 특별히 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전 지역을 도는 것 같고, 물론 방혜선 후보도 전 지역을 돌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는 지역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결국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방혜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빠지는 부분은 20, 30대예요. 거기가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을 지지했던 그 세대가 일단 지지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현 정부에서 했던 주택 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표출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계층 갈등이나 아니면 이런 그 뭐 직업 문제나 그러니까 이유를 갖는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좀 더 전향적인 정책들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만나서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결국 거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20, 30대가 중심적으로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역들을 고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네. 여기 가서 그냥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양쪽 진영의 어떤 선거 거점, 뭐 유세 방식 이런 거는 큰 차별성이 없고요. 이틀이나 3일 남겨놓고 이제 어디로 집중할 것이냐가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제가 하나 예측을 해보면 이틀 남겨놓고 어떤 후보 측에서는 자, 뭐 2박 3일 무박 48시간 혼신 유세, 그러면은 다른 후보 쪽에서는요 72시간 뭐 잠 안 자는 뭐 유세,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붙여요. 그래서 전국을 전 지역을 다 한 번씩 이렇게 네. 다니는 그러한 유세를 할 거다. 그때 보면은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어느 지역이 우세 지역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지 네.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단적으로 죄송해요. 죄송해요. 열심히 분석을 했더니 장 소장이 단칼에 저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지. 워낙에 이제 예. TV 토론 아니 그 토론이 예. 또 이제 뭐 그 가열되면 그렇게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교수님 학자에서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저는 실무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거점을 어디 가야지라면서 이러고 안 짜거든요.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짜요. 참고로 지난주에 이제 안 나오시니까 예. 앞으로 계속 안 나오셨어요. 그런 말씀을 장 소장이 하셨었죠.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네, 다음 질문 또. 네, 다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그 여당의 최근 선거전을 보면요, 문정부와 약간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듯합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모습이랑은 좀 사뭇 다른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그거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을 강조하면 선거 득표에 그 상당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오늘 박영선 후보 옷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1번 써 있는 그런 옷만 입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지금 당과 대통령의 지지도, 인기도가 낮다. 그것을 뭐 많이 홍보할수록 국민들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의 하나의 차원이죠. 네. 득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 지금 현재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20, 30대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LH 사태의 공정 문제가 또 저는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 정부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같이 홍보를 했을 때 도리어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선거에 나서서 이겨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선거판 또 선거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박영선 후보가 초반에 너무 좀 성급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출마 선언할 때 기억하세요? 저는요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막 이러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대통령과 거리 두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좀 일관된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국민의힘도 같은 상황이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선거 공학적으로 이 그렇죠.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처음에 박영선 후보가 지금 장 소장이 했던 그런 발언을 했을 때는 LH 사태가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요새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이제 돕고 있는데 지난 2012년 대선 때 단일화 경쟁자였던 문재인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선거 지원을 꺼리던 모습과는 굉장히 딴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달라진 이유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고민한다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에 제가 볼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아니면 뭐 신당 창당을 해서 밖에서 해체 모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본인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과 손을 잡지 않으면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1대1 구도를 만드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도와서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 부채의식을 갖게 만들고 또 지분을 일정 부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당선에 본인이 기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그렇고 본인이 나중에 대권에 나갔을 때 국민의힘의 일원이 되든 아니면 뭐 신당 창당이 뭐 윤석열 총장까지 전 총장까지 신당 창당이 된다면 거기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서울시장 선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대선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위치 또 그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번에 열심히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대선을 위한 포석이다. 네. 교수님의 전망이 항상 잘 맞고 제 전망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참 예측하기가 두려운데 저는 교수님과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라는 분의 워딩이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그래서 일단 당권을 잡고 다음번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노린다는 거는 대선이 아닌가요? 대선을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아니라 그 다음번 대선을 노리려고 하는 것 같다. 차차기. 예, 일단 보수 우파의 마음을 사서 네. 당권을 잡아서 이쪽에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방향을 튼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대선이네요. 차기냐 차차기냐의 그렇죠. 차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부산의 김영춘, 박형준 후보 간의 토론 대결도 아주 치열한데요. 가덕도 신공항, 또 박 후보의 재산 환원 계획 등을 놓고 맞붙었는데 고소 고발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냥 점잖게 말씀드려서는 민주당이 어떠한 현재의 구도와 흐름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부산과 서울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구도도 1대1 구도고요. 정권 견제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보 개인기로 또한 당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서로 네거티브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고소고발전이 상당히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는 거죠. 선거 후유증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에서 저를 고발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고로 다시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러한 진흙탕 싸움이 4월 7일까지 계속되고 그 후유증은 그 이후에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판세가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양쪽에 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박형준 후보는 의혹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뭐가 생겨요. 땅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LCT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의혹들도 뭐 자녀의 그 입시 부정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지율이나 판세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정권 심판론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게 선거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만약에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뒤집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그러나 이제 얼만큼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오고 그분들에게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려운 싸움은 분명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중도의 짧은 기간이라도 바뀌어서 후보의 인물론으로 갈 거냐. 이 계기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 다시 뒤집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야 후보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점,
을 포함해서 양 후보에게 두 분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후보들이 말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 오늘도 말을 실수를 했어요. 용산 참사 때 그렇게 좀 6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임차인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해선 안 될 말을 했어요. 앞에 물론 다른 설명들을 했지만 이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 인권, 생명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네. 말 조심해라. 오세훈 후보든 박영선 후보든 말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박영선 후보 측에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내곡동 땅을 공격함으로써 선거를 뒤집겠다 아니면 좀 타격을 주겠다 이런 생각 버리고 내부 단속부터 먼저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에서 내부 총질이 심한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한 건씩 터져요. 오늘 볼까요? 박주민 의원 본인도 똑같이 임대차 보호 3법 그것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바로 9% 또 임대료 올려서 받았어요.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렇게 했죠. 그저께는 서른 의원이 국가유공자법 해가지고 본인들 셀프 보상법 이런 것도 발의한다고 했고 이해찬 전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계속 하루에 한 건씩 무슨 얘기들 해요. 국민들의 분노를 살 만한 얘기들을 툭툭 합니다. 선거에 도움은 안 되고 방해만 되거든요. 당부터 먼저 다독여라. 그래서 더 이상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한 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일단 말 조심하라는 부분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필요해요. 여야가 다 이게 말을 실수하게 되면 특히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 갈수록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세대나 성 또는 그 특정 질병과 빗대서 무슨 비판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요 그와 연관된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네. 반발하고 지지율을 철회하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이 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뭐 박영선 후보 입장 오세훈 후보야 지금처럼 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 다르게 바꿀 건 없을 것 같고 네. 박영선 후보 입장은 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한 검증을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자꾸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그 부분들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지 능력 이런 부분을 검증해야 된다고 보고요. 부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제대로 증거 가지고서 이게 네거티브라고 비판받지 않도록 증거와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을 가지고서 검증을 해 나가면 그런 부분이 또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거전이 박빙이면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할 텐데 조금 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는 박영선 거죠. 후보 좀 검증 열심히 잘해보시라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요.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사전투표는 진보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엔 야당 또한 2030 세대 표심을 기대하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결과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하고 젊은이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2030 세대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네. 보면 물론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건 뭐 하루 이틀도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뭐 민주당이 그렇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하나 사전 투표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원래부터 있었던 분들이 주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뭐 진보든 보수든 별로 나중에 바뀌지 않을 분들 이분들이 먼저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이 세대별로 차이도 있겠지만 원래 진보나 보수를 예전부터 계속 지지하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지 않을 분들이 미리미리 투표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지층의 결집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사전투표가 많았으니까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집토끼, 일명 집토끼의 네, 표를 그렇죠.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예. 전략이군요. 예.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이 팽팽하게 비등비등하면은요 조직 동원력이 아주 강한 민주당에 유리해요. 근데 지금은 정권 견제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사전 투표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전 예상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4월 2일 날 사전 투표를 하고 그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사전 투표율이 훨씬 더 야권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야 결전의 날 일주일 남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일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또 모시고 계속 오늘 했던 이야기 또 이어가고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생생하게 같이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